네, 안녕하세요. 4월 8일에 보았던 국가직의 한국사 문제 뒷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잘 보셨는데 중요한 거는 다음 시험을 대비하신 분들은 다음 시험을 더 잘 보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바로 지방직입니다. 한번 오늘 잘 들어보시고 지방직을 아주 훌륭하게 치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 11번인데요. 가 인물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물 문제입니다. 그죠? 인물 문제인데 형식이 뭐냐면 옳지 않은 거를 고르라고 그랬어요. 옳지 않은 거. 반대말은 옳은 거겠죠? 옳지 않은 거. 참 우리 시험에서 이 옳지 않은 거를 많이 묻는데 만약에 옳지 않은 거를 고르는 문제가 법 과목이면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만약에 옳지 않은 거를 고르는 문제가 한국사 문제면 이거는 정말 해자. 정말로 쉬운 문제예요. 그죠? 왜냐면 여기 있는 이 사료가 뭔지 모른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 밑에 걸로 풀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 4개 중에서 3개가 같은 거고 같은 거를 설명하고 있고 하나가 엉뚱한 걸 설명하고 있다면 그거 고르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료가 중심이 된 교주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이런 문제는 정말로 사료의 중요성을 많이 떨어뜨리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선비들 20명이 대궐 앞에 모여서 만동묘와 서원. 만동묘와 서원. 특별히 이 만동묘라는 건요. 언제 설치됐어요? 조선 숙종 때. 언제 폐지됐어요? 흥선 대원군 때. 서원이라는 것은 서원이 대폭 정리된 게 2사람인데요. 영조 때 한번 대폭 정리되었고 흥선 대원군 때 대폭 정리되었죠. 뭔가 공통점이 흥선 대원군인 것 같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만동미와 서원을 다시 설립할 것을 청하니까 그 가가 이 문제의 주인공이 크게 노했대요. 화가 났대요. 그래서 한성부의 조례와 병졸로 하여금 한강 밖으로 몰아내게 하고, 그러니까 선비들을 몰아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천육의 서원을 철폐하고 아주 서원을 거의 다 없앴나 봐요. 사실 우리는 알고 있는데 47개의 사약 서원만 남기고 전부 철폐했다는 그런 얘기죠. 바로 흥선대원군입니다. 예. 여기 좀 어려운데 이 조례와 병졸이란 말 나오잖아요. 이 병졸은 딱 보니까 병자가 있는 거 보니까 군사, 군대 이런 뜻 같아요. 근데 조례가 뭐냐면 이게 한문이 진짜 어려운데요. 이 조례는 중앙에 어떤 관청에 소속된 어떤 군인들 있죠. 하급 군인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성부의 조례와 병졸, 조례와 병졸은 다 군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군인들을 시켜서 선비들을 몰아냈대요. 흥선대원군입니다. 1번 사창제를 실시했다. 사창제 반대 개념은 환곡이죠? 그쵸. 사창제를 실시하고 환국제를 상당 부분 폐지한 사람이 바로 흥선대원군입니다. 2번 대전회통을 편찬했다. 이 흥선대원군인데 여러분 꼭 구분하셔야 되는 게 바로 대전통편입니다. 이 같은 통자가 있어도 대전회통과 대전통편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대전들을 통합하기만 하면 경국 대전, 속대전 통합하면 대전 통편. 그 대전 통편이 있고 그 이후에 생긴 많은 작은 법들을 모아서 몰회자 써서 모은 다음에 통합했다면 흥선대원군 때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 히읗이 있잖아요. 흥선대원군 그렇게 푸셔도 괜찮습니다. 정주의 대전 통편과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 정주가 편찬한 건 뭐라고요? 정주가 편찬한 건 대전 통편입니다. 맞죠? 이 두 가지를 꼭 구분하셔야 돼요. 시험에서 엄청 2개가 바뀌어서 많이 나오죠. 비변사의 기능을 강화했다. 아니지. 흥선대원군은 오히려 비변사를 없앴잖아요. 폐지했잖아요. 그리고 폐지도 맞고 얼마 전 시험에는 실질적 폐지 이렇게 나온 적 있었는데요. 답은 3번이네요. 그죠? 비변사를 오히려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추진했다. 맞나요? 맞죠. 요즘엔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옛날에는 쇄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쇄국은 싫어 무조건 싫어 클로즈 이게 쇄국인데
통상수교 거부는 뭔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통상을 안 하겠다라고 말하는 나름 논리적인 그런 용어예요. 요즘에는 요 표현을 좀 많이 쓰고 있죠. 그래요. 답은 3번입니다. 근데 좀 너무 간단하게 봤는데 조금 더 기본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 이게 몇 페이지부터냐, 그죠? 13쪽, 2권의 13쪽부터 나오는 건데요. 흥선대원군, 어휴, 무섭게 생겼네, 그죠? 이하응. 예.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민생 안정책. 두 번째, 왕권 강화 정책. 세 번째, 통상수교 거부 정책. 요게 이제 시험에 답으로 나왔던 거네요. 그죠? 예. 처음에 나오는 민생 안정책에는요, 삼정 개선이 그 중심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죠. 호포제 실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그래요. 아쉬운 것은 이 문제에서 호포제를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호포제는 사실 흥선대원군 문제에서 꼭 나와야 되는데, 그쵸? 예. 호포제. 군포를 동포나 호포로 바꿔서 양반에게도 징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사창제. 이게 나왔던 거네요. 사창제를 실시했다는 것은, 향촌에 있는 양반들이 자치적으로 뭔가 봄에 곡식을 꺼주고 가을에 받는 뭐 그런 제도를 실시했다는 거예요. 정부가 중심인 제도는 환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곡제를 상당 폐지하고 환곡이 정부 재정에 악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환곡제를 상당 폐지하고 면민들이 공동출자하여 운영하는 사창제를 실시하였다. 이게 바로 흥선대원군입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흥선대원군이 이거를 처음 실시한 건 아니에요. 조선시대 내내 사창제는 실시했다가 폐지했다가 실시했다가 폐지했다가 그랬거든요. 근데 흥선대원군에게 주로 쓴다는 거예요. 흥선대원군만 한 건 아니에요. 또 비변사를 폐지했는데 이게 왕권 강화책이 아주 대표인데요. 비변사를 폐지하면 두 가지가 살아나죠. 뭐가 살아나요? 의정부와 상군부가 살아납니다. 의정부와 상군부의 기능이 살아나죠. 또 하나, 법전을 편찬했는데 뭐예요? 육주대회, 육전조례와 대전회통이죠. 잘 보세요. 대전통편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구분을 좀 하셔야 되고, 또 경복궁 중간과 관련되어서 원납전, 원하면 납부하세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강제적으로 징수했는데요. 원납전이란 표현과 상평동보 당백전이란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서원을 철폐했죠. 이건 뭐 단골 중에 하나입니다. 서원 철폐. 보세요. 만동묘도 철폐했고 서원도 대폭 정리했죠. 사익서원 중에서 47개만 남겼다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은 흥선대원군이 600여 개의 서원을 대폭 정리했대요. 그러면 600여 개의 서원을 대폭 정리하면 47개만 남겼으니까 뭐 처음에 흥선대원군 때 뭐 거의 한 700개 정도 있었던 거네요. 그죠? 그런데요, 이 600여 개라는 이 표현은, 이거는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사실은 자료마다 달라요. 이게 1000개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600여 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지금 이 문제를 잘 보세요. 문제를 보시면은 1000여 곳의 서원을 철폐하고 그랬죠. 1000여 곳의 서원을 철폐하였다. 그럼 틀리는 거냐? 맞는 거예요. 18세기에 서원이 1000개가 됐는데 영조가 대폭 정리했어요. 영조가 한 400개 정도 없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00개 정도 남은 것을 거의 없앤 사람이 대원군인데, 그렇게 말해도 되지만 그냥 1000여 곳의 서원을 철폐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왜? 확실치 않으니까. 하여간에 수백 개의 서원을 없앤 사람이 바로 흥선대원군입니다. 옛날에는 이 표현을 많이 썼어요. 1000여 곳의 서원을 철폐. 근데 요즘에는 600여 개의 서원을 정리하고 47개만 남겼다, 그렇게 좀 하고 있죠.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흥선대원군의 정책 뭐예요? 통상수교 거부. 근데 제가 여기다가 쇄국정책이라는 것을 같이 병기해 놓은 이유는, 요즘에는 잘 쓰지 않지만은 아직도 이 표현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쇄국이라는 표현은 좀 식민사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주로 쓰는 표현인데, 아직도 이 표현을 좀 나이 드신 출제자들이 좀 쓰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통상수교 거부, 요즘에는 점점 이 표현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 보시면은 문제는 확실하게 3번이 답인 거예요. 12번 가겠습니다. 12번. 다음과 같은 선포문을 발표하면서 성립한 정부 문제네요. 의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보세요. 이 표현을 잘 아셔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법이에요. 근데 뭐 대한민국의 헌법도 재헌헌법도 거의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한다 그랬어요. 민주공화제냐 민주공화국이냐 그 차이만 있지 거의 사실 비슷해요. 대한민국이라는 그 국호는 임시정부 때 처음 생겼죠. 근데 보니까 민국원령 3월 1일 우리 대한민족이 독립을 선언한 뒤 뭔가 느낌이 조금 옛날 표현을 쓰고 있네요. 이제 본 정부가 전 국민의 위임을 받아 조직되었으니 전 국민과 더불어 전심으로 힘을 모아 국토 강복의 대사명을 이룰 것을 선언한다. 국토 강복의 대사명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직은 광복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편을 보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인 거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문제네요. 보겠습니다. 독립공채를 발행했다. 독립공채는 다른 말로 애국공채라고 말하는데요. 임시정부가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채권을 발행한 거예요. 사주세요. 이것이 독립을 위한 것, 애국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정부가 채권을 팔았죠. 이것이 이제 군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맞고요. 독립신문을 발간했다 그랬는데 독립신문은 두 가지가 있죠. 독립협회의 독립신문이 있고 임시정부의 독립신문이 있는데 두 개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이름만 같아요. 비밀 행정조직인 연통부를 설치했다. 우리 연통부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고 사실은 연통제 교통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뭐 초기에 발각이 되긴 했지만은 그래도 비밀 조직이 초기에는 있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연통제 교통국 이것이 군자금 조달책이었죠. 전한국을 설립했다. 웬일이야. 전한국은 언제 없어졌는데요. 전한국 뭐 하는 곳입니까? 전한국은 임원곤란 후 다시 실시된 개혁 정책의 일환이죠. 그래서 전한국이라는 표현은 이게 언제 쓰는 거냐면 임원곤란 후니까 1883년부터 쓰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언제 없어져요? 그래요. 메가타가 들어오면 없애죠. 메가타가 1904년에 들어왔는데 1904년에 들어와서 전한국부터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한국에서 찍어내던 백동화도 정리해버리죠. 그게 뭐예요? 화폐 정리 사업이죠. 그래서 전한국이란 말은 딱 요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1883에서 1904까지. 이게 어떻게 일제강점기와 관련이 있겠어요? 어떻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련이 있겠어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요건 좀 너무 심하다. 그죠? 예. 우리 기본서에서 임시정부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국민의회, 상하이정부, 한성정부가 상하이로 통합이 된 그런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행정기관은 공무원이고 사법기관은 법원인데 입법기관의 이름이 독특하네요. 그죠? 입법기관의 이름이 뭐예요? 임시의정원이에요. 혹시라도 시험에 이 문제는 아니지만 임시의정원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풀어야 됩니다. 임시정부의 첫 번째 대통령은 이승만이었고 두 번째 대통령은 박은식이죠. 초대 국무총리는 이동희입니다. 그래서 이승만과 박은식 그리고 이동희 이 정도는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보세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군자금 조달책으로 일단 조달 방법은 애국공채, 독립공채 발행입니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채권을 발행해서 군자금을 조달했고 그리고 연통제 교통국이라는 이 비밀 조직을 통해서 그래서 군자금을 이동시켰죠. 그래서 군자금 조달책과 조달 방법, 애국공채, 연통제 교통국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로군용서, 서울군용서도 임시정부 직속의 군사조직이고 육군주만 참의부, 참정신 3부 중에서 참의부만큼은 임시정부 직속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광복군 이것이 임시정부의 대표적인 군대죠. 임시정부에는 두 개의 위원부가 있었는데요. 파리위원부와 구미위원부, 파구 이 두 가지가 있었죠. 호주위원부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파리 강화회의와 워싱턴 회의 이런 국제회의에 참가한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위원부는 파구위원부 그리고 회의는 파워 뭐예요? 정말로 파워 힘이 넘치네요. 이 회의에 참여했죠. 그리고 보세요. 동신문이 여기에 나오네요. 그죠?
독립협회의 독립신문도 있고 임시정부의 독립신문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 문제 보실게요. 13번. 미추신 나가 집권하여 추진하는 사실로 옳은 것은 나는 우리 국민이 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나는 우리 국민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질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다각적인 생산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하고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런 거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계속 보세요. 공산품 수출을 진흥시키는데 가일증 노력할 것을 유명합니다. 일단은 이게 현대사 문제라면 공산품 수출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박정희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면 박정희 때 공산품 수출이 강화됐거든요. 그런 느낌이지만 모르는 척 계속 보겠습니다. 끝으로 나는 오늘 제1회 수출의 날 기념식. 와, 중요하네. 지금은 수출의 날이 없죠. 지금은 수출의 날이라고 하지 않고 무역의 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제1회 수출의 날 기념식.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수출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수출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시작한 거죠. 이게 언제였냐면 굳이 말하면 1964년 말에 수출의 날이 처음으로 생겼어요. 처음에는 뭐 11월 30일 하다가 나중에는 12월 5일로 그렇게 지금 기념식의 날짜를 바꿨는데요. 요거 좀 알아야 됩니다. 64년? 64년에 또 무슨 일이 있었죠? 64년이 참 중요한 해이긴 한데 이때 이제 6.3 사태, 6.3 항쟁이 있었던 그 해이기도 합니다. 그 해에 수출의 날이 처음 생겼어요. 이 뜻깊은 날이 자립경제를 앞당기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을 기원합니다. 다른 거는 지금 키워드가 되지 않고 요거 있죠? 예, 요거 수출의 날 기념식. 요것이 키워드입니다. 누구예요? 박정희 정부입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추진하였다. 대통령 직선제. 이거는요, 3번 있었죠. 언제 있었어요? 1차 개헌 때 있었고요. 일찍. 5차 개헌 때 있었고요. 오직. 그리고 9차 개헌 때 있었죠. 구직. 사람이 자고로 일찍 일어나야 오직 구직하는 거예요. 그죠? 예. 얼마나 직업을 구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야 오직 구직할 수 있죠. 얼리 버드가 캐치하는 거예요. 웜즈를. 그죠? 일찍, 오직, 구직. 해봐요. 일찍, 오직, 구직. 그죠? 예. 근데 이 중에서 박정희가 한 게 뭐냐면 오직이죠. 5차 개헌. 박정희는 사실은 5.16으로 역사에 등장했고 5차 개헌을 했고 선거를 통해서 5대 대통령이 되었고 심지어는 5번 대통령이 되었죠. 그게 바로 박정희예요. 이 오직 5차 개헌 직선제 개헌은 사실은 이제 박정희가 아직은 대통령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군정부 시절에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집권을 했을 때 뭔가 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한 거죠. 집권이라는 단어 여기서 이 문제에서는 참 신중하게 다뤄야 되는 그런 표현인데 보겠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1번도 박정희와 관련이 있고요. 이번에 3.1 민주국 선언 이것도 박정희와 관련이 있죠. 그죠? 예. 3.1 민주국 선언 이게 언제냐면 굳이 말하면 이거는 1976년이에요. 그때 3월 1일에 3.1 민주국 선언이 있는데 이거를 발표하였다? 이거는 좀 이상해요. 발표한 거는 오히려 박정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발표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춘이 나가 집권하여 추진한 사실이 아니에요. 나에 반대한 것이 바로 이번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기 문제가 아니라 주체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반민특위인데요. 이거는 이승만 정부에 있었던 일이죠. 반민특위, 반민족행위특별법 모두가 다 이승만 정부입니다. 베트남 파병에 필요한 조건을 명시한 브라운 각서를 체결했다. 그런데 브라운 각서 몇 년도예요? 1966년. 그죠? 브라운 각서도 소파 협정도 다 1966년입니다. 그럼 답은 뭐예요? 답은 일단은 4번인데요. 4번인데 1번도 답이 되지 않느냐라는 논란이 많이 있었죠. 뭐 아직은 최종 정답이 나오지 않았지만은 1번을 아마 이의제기하신 분들도 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더 정확한 거는 사실은 4번인데 왜냐면 이 단어 때문에 그렇죠. 집권이란 단어. 이제 박정희가 집권한 것을 5.16 군사정변 이후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박정희가 집권한 걸 아예 대통령이 된 상태를 말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근데 뭐 사실은 좀 더 보수적으로 얘기하면 집권 여당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집권 여당. 이게 사실 뭐 정부를 구성했을 때 얘기지 쿠데타 이후를 집권이라는 표현으로 쓰기에는 여기선 지금 더 정확한 것이 4번이 있기 때문에 1번은 조금 거리가 있어 보여요.
그렇다 하더라도 시험을 이렇게 내서는 사실은 안 되겠죠. 그죠? 좀 더 정확한 표현을 내야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이 장면 내각의 어떤 그 연표인데요. 장면 내각 때 보니까 5.16 군사정변이 장면 내각 중에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1963년에 제5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 거는 말 그대로 63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는 진짜 애매한데 장면 내각 때 군 정부 시절이죠. 그죠? 아직은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지는 못한 거예요. 이걸 집권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터지고 있는 거죠. 그죠? 박정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정부 5.16 군사정변 1961년에 등장했네요. 그죠? 네, 그때 이제 군사혁명위원회에 혁명공약을 내걸면서 그때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재건 최고회의, 이거는 군사혁명위원회가 바로 이름을 바꾼 것이 국가재건 최고회의죠. 그러니까 재건이, 재건이, 이 단어로 박정희가 역사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공화당도 중요하고, 중앙정부부라는 말, 중앙정부부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면 이게 다 중앙정의부 이렇게 의심되면 되는데 다 박정희 정부죠. 5차 개헌을 한 사람도 박정희입니다. 아직은 뭐 대통령은 되지 않았죠. 오직 대단, 기억나십니까? 오직 대단하신데요. 그죠? 오직 대단. 5차 개헌을 하고 그 대통령 직선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박정희인 거예요. 그리고 5대 대통령이 되었죠. 그래서 이게 이게 뭐예요? 박정희는 정말 다 5예요. 그죠? 5.16으로 역사에 등장했고, 5차 개헌을 했고, 5대 대통령이 되었고, 5번 대통령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죠? 네. 그림을 보시면 이런 거예요. 5.16으로 등장을 했고, 그리고 1962년에 헌법 개정, 이게 바로 5차 개헌입니다. 그죠? 5차 개헌. 그리고 63년도에 또 5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쵸? 근데 이 문제에선 지금 여기부터를 집권으로 볼 거냐, 또는 여기부터를 집권으로 볼 거냐,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쵸? 네, 사실은 정확하게 대통령이 된 거는 이때가 대통령이 된 겁니다. 72년에 전기박정희에서 후기박정희로 넘어가고, 79년에 11.6 사태로 결국 박정희가 역사에서 사라지죠. 요겁니다. 그쵸? 네. 전기박정희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을 거예요. 한일회담, 한일기본조약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한일회담 뭐라고도 부른다고요? 한일기본조약, 이렇게 나와도 괜찮아요.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위해서 한일회담을 추진한 정부가 바로 박정희 정부입니다. 그때 6.3 사태로 이것에 반대하는 그런 시위가 있었죠. 그리고 베트남에 파병했는데요. 미국이 파병을 요청해서 한국군이 베트남에 파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쯤에 맺어졌던 것이 바로 소파 협정입니다. S가 이게 스테이터스인데요. 지위란 뜻이에요. 주한미군 지위협정이 체결이 되었고, 이 같은 해에 브라운 각서가 체결이 되었죠. 베트남에 파병된 우리나라 군대가 쓰는 어떤 군복이나 군화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발주한다는 그런 내용, 그리고 AID 차관을 추가적으로 준다는 그런 내용이 바로 브라운 각서입니다. 브라운 각서, 이 문제의 답이었네요. 그죠? 예. 또 삼성개헌 69년, 이것도 전기박정희에 있었던 그런 표현이고, 전기박정희는 굳이 말하면 유신체제 직전까지를 얘기하는데, 유신체제 직전에 1970년 7월 4일에 7.4남북 공동성명이 있었죠. 새마을운동 또는 새마을 가꾸기 운동도 이거 70년부터 새마을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태일 분리사건, 이거는 1970년인데요. 이거는 경공업이 둔화되었다는 아주 대표적인 예시죠. 경공업이 둔화되자 경공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의 권리는 더욱더 보장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분신했던 그런 사건이 바로 전태일 분신 사건이죠. 72년 직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유신체제는 1972년 10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 아주 힘들었지만 제1차 오일 쇼크, 제2차 오일 쇼크 이런 것들 때문에 거의 나라가 아주 위기 상황에 처했지만 겨우겨우 긴급조치 등을 통해서 일어났죠.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운동이 바로 3.1 민주국 선언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박정희가 했다는 오답이 있는데, 이게 박정희 정부에 대응하는 것이 바로 3.1 민주국 선언입니다. 몇 년도예요? 1976년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부의 말기에 YH 무형 동상 사건, 또 김영삼 신민당 당수의 의원직 박탈, 해도 너무한다, 부산 마산에서 크게 항쟁이 일어났고 일주일 되지 않아서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는 11.6 사태가 있으면서 박정희 정부가 막을 내렸죠. 그래서 문제를 다시 보시면은 4번이 64년을 포함한
그 박정희가 집권한 그런 정부의 사실로 맞기는 맞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거를 5.16 군사정변 이후에 박정희가 집권했다고 만약 해석을 한다면 1번도 뭐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는 겁니다. 한번 추정 답안이 어떻게 나오는지 저도 봐야 되겠어요. 그 다음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상소한 인물이 속한 붕당. 붕당 문제네요. 근데 이거 인물이 속한 붕당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그 인물을 통해서 붕당을 알아내야 되는 그런 문제인가 봐요.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이 나오네요. 상소하여 아뢰기를 신이 좌참찬 송중길. 이 사람 알죠? 송중길 누구 친구예요? 친구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송시열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송시열 옆에 있는 사람이 송중길이죠. 이 사람은요 금방 알 수가 있는데 뭘 할 수가 있어요? 어느 당파인지 알 수가 있다고. 송중길의 요 시옷을 보세요. 송시열도 송중길도 송시열도 송중길도 서인이죠. 다 시옷으로 시작하는 서인입니다. 그죠? 예. 근데 이건 송중길 쪽이 아니라 송중길이 올린 거를 봤는데 상복을 절차에 대해서 논한 게 신과 큰 차이가 있대요. 뭔가 송중길의 반대편에 서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죠? 장자를 위하여 3년. 그죠? 장자가 죽으면 3년을 있기는 하죠. 예, 상복이 3년 기간인데 입는 까닭은 정체가 되기 때문이래요. 정체가 뭐예요? 정체가. 이 체라는 말은요. 체라는 말은 이거는 그 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몸체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몸에서 바로 나온 사람이 체죠. 그러니까 손자는 아니야. 손자는 아버지 몸에서 바로 나온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니까요. 아버지 몸에서 바로 나온 사람은 첫째 아들도 바로 나오고 둘째 아들도 바로 나오는데요. 근데 이 정체라는 거는 첫째 아들만 얘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을 때 3년복을 입는 이유는 말 그대로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이지 그 사람이 첫째 아들이기 때문은 아니다 라는 게 이 글의 논리예요. 그래서 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은 정체이지 꼭 첫째이기 때문에 3년복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정체라는 의미가 그 몸에서 나오는 거지 꼭 첫째만 정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내용이네요. 어쨌거나 이 송중길만 가지고도 풀 수 있어요. 송중길의 반대는 서인의 반대는 바로 남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남인에 대한 얘기예요. 남인 맞는 말이 뭔지 보겠습니다. 기사왕국으로 정권을 장악했다. 맞나요? 맞죠. 맞는데 우리가 이제 남인의 그 집권 시기는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외우고 있잖아요. 기갑, 경기갑, 기갑, 경기갑. 이게 뭐예요? 기예성, 갑인예성,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근데 여기 보시면 기예성과 갑인예성 중에서 두 번째 예성, 갑인예성. 그리고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중에서 두 번째 황국, 기사왕국. 항상 이 두 번째 있죠. 예성의 두 번째, 황국의 두 번째. 이때 집권하는 게 이게 바로 남인입니다. 남인은 항상 두 번째 집권하죠. 예성의 두 번째, 황국의 두 번째. 그러니까 기사왕국에 집권한다는 거는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인주반정을 주도해서 집권 세력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인주반정 우리가 이 사이에다가 뭘 집어넣어서 외우고 있어요? 그렇죠? 서인주반정 그렇게 외우고 있죠. 이거는 서인에게 쓰는 말이죠. 그리고 정조 시기에 탕평 정치의 한 축을 이루었대요. 정조 때 탕평 정치의 한 축을 이루었다. 정조가 좋아했던 당파는 소론과 남인입니다. 그래서 이 디귿번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소론과 남인이에요. 서인은 아니죠. 예, 그래서 소론과 남인이니까 이것도 뭐 남이 문제에서는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번도 답입니다. 이와 성운의 문인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다. 이의 제자들이 문인이 제자라는 뜻이죠. 이의 제자들이 나중에 노론이 되고요. 성운의 제자들이 나중에 소론이 되는데 이들이 아직은 합쳐져 있으니까 이거는 서인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죠? 이거는 서인이에요. 서인. 그래서 남인에 대한 설명은 기역과 디귿 답은 2번이네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조금 기분이 조금 찝찝한 거는 이 정체란 말이에요. 이건 이제 정체 뭐 이런 편. 근데요, 이런 게 조금 좀 어려운 편이 시험에 일단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바로 송시열의 주장으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이거 봐야 되겠네, 그죠? 현종실록. 현종의 키워드가 뭐예요? 이송이죠 뭐. 여기에서도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가 있네요. 보겠습니다. 기본서. 현종 때 있었던 사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때 예송논쟁이 있었는데요. 예송논쟁은 서인과 남인의 태도가 달랐어요. 서인은 모두 같은 원칙에 따라야 된다. 그냥 차남은 차별을 받아야 된다. 이런 원칙이고, 왕이면 왕이지 차남이 웬 말이냐 이렇게 얘기했던 건 남인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기예송이든 갑인예송이든 서인 쪽은 항상 상복을 짧게 입자, 조금만 입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보세요. 송시열뿐만이 아니라 송중길 있죠. 근데 진짜 웃긴 건 송시열, 송중길, 서인 그렇죠. 시옷 들어가는 게 다 여기 몰려있죠. 그리고 허목, 허적 뿐만이 아니라 윤유까지도 이 사람들은 남인입니다. 그렇죠? 이들은 뭔가 1년과 3년 중에 3년, 9개월과 1년 중에 1년 뭔가 길게 입자는 얘기했죠. 이들이 집권하는 건 예송 때는 두 번째 예송 때 집권했죠. 근데 잘 보세요. 밑에 있는 게 사종지설이라는 건데 이게 바로 송시열이 말하는 거예요. 시열, 송시열이 말하는데 이거 기준사료입니다. 인조 입장에서 말하면 소연의 아들은 바로 정의불체이고 대왕대행은 체의부정이래요. 어렵다. 이게 뭔 뜻이냐면 소연의 아들은 잘 보세요. 소연의 아들이 여기 있는데요. 소연의 아들은 인조 다음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장남에서 장남으로 넘어가니까 정은 맞아. 그러나 불체다 이게. 인조의 몸에서 바로 나온 게 소연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소연 다음에 소연 아들이니까. 그래서 정은 맞는데 불체다. 그래서 이거를 정이불체. 이거 정이불체의 그 이자는요. 이거는 이제 however 뭐 이런 뜻이에요. 정은 맞지만 불체다 이게. 근데 대행대왕 이게 이제 복림대군을 말하는데 이 사람은 체는 맞아. 인조 몸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나 부정이다. 정은 아니다. 첫째는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복림대군은 체이 부정이니까 이 사람은 정체로 보기가 좀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조금 전 글에서는 송시열, 송중길의 주장이 그렇지만 아니다. 복림대군도 정체다. 봐라. 인조의 첫째들만 정체가 아니라 둘째들도 정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송논쟁은 이렇게 조금 복잡한 것까지 좀 이해를 하시고요. 또 보시면은 쑥종 때 이렇게 환국이 3개가 있었는데 잘 보세요. 이 두 번째는 기서왕국 때 이때 남인이 집권한단 말이에요. 항상 두 번째에 집권하죠. 근데 기서왕국은 남인이 집권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장희빈이 이겼다. 이게 장희빈의 아들이 책봉이 되었다는 것도 중요하죠. 원자정우라고 그랬는데 원자정우는 장희빈의 아들의 원자의 명우를 정하였다. 원자의 명우 제 이름인데요. 그렇죠? 원자의 명우를 정하였다. 그렇게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이때 죽는 사람이 있죠. 누가 죽어요? 송실이라는 사람이 이때 사약을 먹고 죽습니다. 이게 바로 기사왕국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13번 문제를 이렇게 보셨고요. 15번 가겠습니다. 15번. 나시기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삼포회란이 발발하였다. 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였다.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삼포회란, 임진왜란.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모르긴 몰라도 을묘변이 있겠죠. 뭐 을묘변. 근데 굳이 말하면 이 삼포회란은요. 연도는 뭐 사실은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사실 1510년이긴 하거든요. 이게 이제 중종 때예요. 중종 때. 그리고 임진왜란 다 있죠. 임진왜란 몇 년도예요? 1592년. 이거는 선조 때입니다. 그러면 요산이 누가 들어가냐면 예성, 연중, 인명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예성, 연중, 인종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명종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요. 물론 이 나이는 중종의 말기와 선조의 초기도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아요. 인종과 명종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인종은 뭐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시험에 나오지 않죠. 제 기간도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에는 명종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즘엔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뭐와 뭐 사이 명종. 근데 명종하면 을미변이죠. 근데 을미변은 시험에 답으로 내기가 좀 그래요. 왜냐면 삼포외란, 임진왜란, 그 사이 을미변 다 외란, 외변 뭐 이런 것들만 내게 되면 너무 쉽잖아. 그래서 명종 때 을사사화를 답으로 내는 거예요. 답이 그래서 을사사화 이겁니다. 그래서 명종 때는요, 을묘외연도 있고 을사사화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있죠. 경국대전이 반포되었다. 언제예요? 이거는 완성해서 반포가 된 거니까 성종으로 봐야 되겠네요. 시작이야 뭐 시절 때 됐지만은 완성이 된 건 성종이니까요. 향약 집성방 좀 너무 심하다. 쉽지 않아? 향약 구급방은 고려 고종이지만은 향약 집성방은 조선의 세종이죠. 금속활자인 갑인자가 주되었다. 동갑농자의 동갑. 동갑은 이것도 세종이죠. 그래요. 세종을 잘 외우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뭐 2번, 3번, 4번을 잘 알고 있어서 그냥 1번을 고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명종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문제가 나올 걸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16세기를 사실을 정리를 잘 하고 있죠. 16세기를 따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볼게요. 제가 제 입으로 말하는 게 그렇지만 제 수업이 제일 나아요. 지금 현재 시험 보기에 제일 낫습니다. 제 수업 들으면서 정리한 그대로 하면 점수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짧은 시간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군더더기 없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지금 16세기의 왕들을 정리한 건데요. 예성, 연, 충, 인, 명, 그리고 이 끝에 누가 있겠어요? 끝에 선조가 있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중종과 선조 사이에 누가 있느냐? 명종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중종 때 삼포회란이 있었는데 요거랑 그 선조 때 임진왜란 사이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명종의 사건들은 한 5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을사사화가 답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을묘변이 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전법 폐지나 인격정인한 또 하나는 명종의 엄마가 숭불했죠. 엄마가 누구예요? 문정왕후가 승려 보우를 기용해서 선교 양종을 부활시키고 승과를 부활시키는 그런 숭불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 딱 보니까 지금 을사사화 요것이 답이 된 거예요. 을묘변을 왜 답으로 하지 않았는지 아시겠죠? 너무 쉬운 문제가 될까봐. 근데 을사사화도 그렇게 어려운 답은 아니었습니다. 요거 다 5개 외워두세요. 을사사화, 을묘변, 그리고 직전법 폐지, 윈꺽정인한, 문정왕후 이 정도는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종을 했어요.